경남 산청군 시창면 지리산 자락의 어느 농가. 햇볕조차 잘 들지 않는 뒤뜰 한 구석. 거북 형상의 돌 하나가 덩그랗다. 빗돌은 사라지고 기단성만 남은 이것은 조선의 대유학자요 교육자였던 남명 조식의 신도비 흔적이다. 방치된 남명의 신도비 받침돌. 어쩌면 이것이 탄신 500년을 맞는 남명의 자리를 대신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세기, 남명을 다시 만난다. 못다 나눈 500년의 대화를 위해. 초여름, 진주의 남명학연구원은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남명 탄신 500주년을 맞아 마련한 선비축제. 그러나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5억여 원이란 빠듯한 자체 예산이 행사 관계자들을 무겁게 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경북의 안동시청. 퇴계 탄신 500주년을 맞아 안동시 관계자들 역시 분주했다. 6.25 문화축제.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이었다. 남명 관련 선비문화축제의 4배 이상의 예산이 이미 집행 중이었다. 후원회엔 퇴계 직계 후손을 비롯 서해 유성룡, 학봉 김성일 후손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남명과 퇴계. 1501년 같은 해에 태어나 동시대를 살다 간 학자들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이황 관련 기록은 460여 건. 남명 관련 기록은 160여 건이었다. 동시에 나온 기록은 40여 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실록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관련이 있어서 실록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정치적 관련을 떠나 남명과 퇴계는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를 대표하는 두 기둥이었다. 성호 이익은 그의 성호사설에 남명과 퇴계가 있어 당시의 문명이 극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1501년) 남명은 합천의 삼가에서 태어났다. 관료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과거 공부 대신 자신을 수양하는 공부에 힘썼다. 항상 깨어있기 위해 성성자라는 방울을 차고 다닐 정도였다. 남명은 학문을 닫고 자신을 수양하는 데 특히 철저했다. 이러한 남명의 태도를 보여주는 유물이 한 점 남아있다.
오래된 병풍이구나. 빛이 발에 그림을 알아보기 힘든 키낮은 네폭의 병풍. 남명이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든 병풍이다. 죽으실 때 이게 이제 침병이다. 삼월 때 그게 이 머리에 바람이 오면 막 이래. 병풍엔 남명 자신이 존경하던 공자와 주렴계, 정명도와 주자가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추워서 말고 좀 저기 앉았어. 이들을 머리맡에 두고 아침마다 예를 올리며 학문을 아는 자신을 채찍질했던 것이다. 노래졌죠. 이거를 제한. 남명은 칼을 찬 유학자로 알려져 있다. 남명이 차고 다녔던 칼. 덕천서원에 보관 중이던 실물은 한국전쟁 때 사라지고 지금은 후손의 사진첩 속에 낡은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다. 조각. 예. 조각은 음각이고, 요쪽 편에는 내명자 경이고, 요 뒤편에는 외단자 의다. 그러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칼집입니까? 아니, 요거는 작은 칼이고, 요건 작은 칼이고. 남명의 칼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원래 이게 칼이었어요. 그것이 사실일까? 칼이 아니고 흑백 사진을 디지털로 재촬영해서 확대해봤다. 칼날에 새긴 글자가 뚜렷했다. 칼날의 앞면엔 경을 정의하고 있었다.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 그것이 경이라고 새겨두었다. 뒷면엔 의를 정의하고 있었다. 경과 의, 남명 사상의 핵심을 설명하는 두 글귀가 그의 칼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남명은 이 경이검을 차고 다녔던 것일까? 칼은 사물을 자르고 베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명이 칼에 내명자 경, 외단자 의라고 새긴 것은 경과 의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욕을 즉석에서 물리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문을 닫고 자신을 수양하는 데 단호했던 남명. 그의 기질을 보여주는 시가 전한다. 덕천서원 앞에 세워진 그의 시비. 이 시는 그 남명 선생의 심성수양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입니다. 제목이 욕천이라는 냇물에서 목욕하면서라는 시인데 그 시 내용을 보시면은 온몸 40년 동안 내 몸에 쌓인 그 허물을 이 천선 맑은 물에 모두 씻어버렸네. 이 티끌 같은 것들이 만약 내 오장육부 속에서 다시 생겨난다면 지금 당장 내 배를 갈라 저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탐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티끌 같은 마음이 생기면은 바로 배를 갈라서 씻어버리겠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금도 나쁜 생각을 갖지 않고 철저히 자기 심성을 보존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남명은 공리공론만을 쫓는 과거 공부를 버렸다. 대신 마음을 갈고 닦는 공부에 열중했다. 심성을 수양하여 밝은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학문의 요체라고 믿었다. 이러한 경과 의를 추구하는 그의 수양 방법은 체계적이었다. 수양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신명사도, 이 역시 남명이 직접 그린 것이다. 신명사란 마음의 집이란 뜻이다. 마음은 항상 밝은 경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마음은 마치 임금 있는 도성을 지키듯 지켜야 한다. 마음을 경의 상태로 지키기 위해서는 눈과 귀와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 즉,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의 바깥엔 항상 의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양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합천 삼가의 뇌룡정. 40대 후반의 남명이 김해 생활을 정리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부학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집이다. 시동처럼 움직이지 않다가 용처럼 나타나며 연모처럼 고요하다가 우레처럼 소리친다라는 뜻의 뇌룡정. 남명의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 있는 집이다. 이 건물은 남명 선생의 신명사도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이 마루 강당이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 거주하는 신명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정문이 구관, 입에 해당되겠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쪽이 귀에 해당되는 이관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눈에 해당되는 목관입니다. 이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구관, 이관, 목관 이 세 감각기관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면은 사람이 마음을 잘 수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철저한 자기 수양과 실천을 강조한 남명의 학풍. 이것은 성리학을 주류 학문으로 삼던 조선 사회의 지식 흐름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경전에 매달리지 않았으며 그 자신 역시 많은 저수를 남기지 않았다. 성리학적인 담론이나 논쟁 역시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던 남명은 당시 기대승과 치열한 사단칠적 논쟁을 벌이던 퇴계를 비판하기도 한다. 남명은 퇴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논쟁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헛된 공리공담을 중단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근데 이제 남명가 같은 경우에 좀 기존의 어떤 그 선비상하고 다르다면은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현실에 대응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뭔가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뭔가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하다는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몸에 이렇게 직접 칼을 차고 다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뭔가 이 현실이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모순에 가득 차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비는 행동하는 어떤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면모를 보였던 것이죠. 실천을 강조한 남명. 그렇다면 그의 실천은 어떤 것이었을까? 남명시대 지식인들의 실천. 그것은 벼슬을 통한 사회적 실천이 거의 전부였다. 남명과 벼슬, 이 둘의 관계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많이 이 고장에서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 항응 할아버지가 이제 고령 흥감으로 드리고 계실 때, 조노명 선생님이 그 앞으로 고령으로 지나가시다가 저 친구가 참 빚을 나가다가 계시겠네. 아이고, 보기 싫었다고, 붙이려 이랬다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래, 이제, 지내가시답니다. 그 뒤에 항어할비가 그 이해를 두고, 단장고, 고령 건강직으로 가다, 그만두셨어요. 예. 남명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그의 벼슬관, 즉, 출처관이다. 남명은 단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간 적이 없었다. 왜 남명은 벼슬을 거부했을까? 그것은 당시의 시대상과도 관련이 깊다. 16세기 남명시대, 건국 100년을 간 넘긴 조선은 한바탕 회오리에 빠졌다. 무오, 갑자, 기묘, 울사로 이어지는 이른바 4대 사화가 남명의 시대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조광조 등 신진살인파가 화를 입은 기묘사화에서 그의 숙부도 목숨을 잃었다. 이어지는 사화로 모처럼 일던 개혁적인 사풍은 사그라들고 부패한 외척 정치가 이어졌다.
선비가 나아가 뜻을 펼칠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45세 때는 을사사화가 일어나서 이 여러 명의 친구가 죽게 됩니다. 곽순이라든가 성우, 이림 이러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는 아주 특히 45세 때 이 을사사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명은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그 말에 미치면은 목매여 울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을사사화 이후 남명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연출한다. 그의 나이 56세. 조정은 그에게 반성 휴은감직을 내리지만 남명은 이를 거절하는 상소를 올린다. 반성소라 부르는 을묘 사직소가 그것이다. 남명은 이 사직 상소에서 임금의 도리와 탐관오리의 부패, 그리고 국방에 이르기까지 나라 일의 근본이 잘못됐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또한 이 상소에서 남명은 문정왕후를 과부로, 명종을 어린 고아로 표현하여 조정을 뒤흔든다. 반성소의 파장은 적지 않았다. 명종의 진노가 있었다. 남명의 발언을 두둔하는 조정 내의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산림초사인 남명을 벼슬아치와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결국 정치적 부담을 느낀 명종은 이 문제를 불문에 붙였다. 남명 선생의 을묘 사직서는 매우 상징적인 정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신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역할을 했고, 또 김여사화 이후 저상된 살인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 본인에게 있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게 되었고, 재야 살인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수 있는 사표로서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밝은 경의 마음으로 세상의 오름을 위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선비의 도리라 믿었던 남명은 조정에 대해 추상 같은 비판을 했고, 그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 됐다. 이후 남명은 지리산 유람에 나선다. 남명집의 유두류록에 당시의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다. 출발은 뇌룡정에서 이루어졌다. 을묘 사직소가 던진 정치적 파장이 아직 사그라들기 전 지리산 유람은 시작됐다. 남명의 지리산행은 단순한 산천경계 유람이 아니었다. 남명의 여정엔 숱한 영남의 학자와 제자들이 동행했다. 가는 곳마다 지방 수령들의 대접도 융숭했다. 이는 남명 스스로 자신의 상소문 등 정치적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했다. 지리산 길에서 남명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장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찾았다. 화동 악양의 모한대. 이곳은 고려시대의 선비 한유한이 살던 곳이다. 고대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모한대란 글자를 새겨두었다. 한유한은 조정에서 벼슬을 내리자 그날 밤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와 숨어 살았다. 벼슬을 멀리한 남명 자신의 삶과 다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명은 하동 덕은리의 악양정을 찾았다. 이곳은 갑자사화 때 연산군에게 죽임을 당한 일도 정여창이 살던 곳이다. 정여창은 김종직의 제자로 영남 살인파의 중심 인물이었다. 연산군을 피해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와 살았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하동 옥종의 정시부인 비가 연산군의 스승이었던 조지선은 세자 시절 혹독하게 공부를 시켰다는 이유로 왕이 된 연산군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 죽임 이후 조지서의 부인은 두 아들을 키우며 절개를 지켰다. 남명은 조지서와 그 부인의 정신을 높이 샀던 것이다. 남명은 지리산 여정에서 조지서, 정여창, 한유한의 흔적을 찾았다. 그렇다면 남명은 왜 유람길에서 이들의 유적지를 답사한 것일까? 의롭게 살다간 또는 절개를 지키고 살다간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혼란스러움, 또 군주의 무도함 그런 것들을 이제 은근히 드러내셨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시대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시대도 마찬가지로 무도하고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과연 그 양식 있는 지식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명의 지리산행은 또한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했다. 대자연과 자신의 신념을 일치시켜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시원해. 또. 삼가를 떠난 지 9일 만에 남명은 불일폭포에 닿았다. 지리 10경의 하나인 비경 불일폭포. 불일은 예로부터 수행의 장소였다. 신라의 화랑들이 찾아와 수양했고 남명이 찾았을 때는 진울국사의 불일암이 폭포 곁에 있었다. 물길이 만길 구렁을 향해 내려가는데 곧장 내려만 갈 뿐 다시 앞을 의심하거나 뒤를 돌아봄이 없다. 남명은 불일폭포의 물길에서 옳은 길이라면 한치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다시 확인했던 것이다. 그리고 남명은 이곳을 청학동이라 여겼다. 사람들이 누구나 찾는 이상향 청학동. 그러나 남명은 이곳 불일폭포 청학동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남명은 청학동을 하늘과 인간 세상을 잇는 매개자로 보았던 것이죠. 학을 통해서 하늘을 만나고 물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남명은 그 두 개 가운데에 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명 스스로가 성신한 물이 되어서 사회를, 인간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남명은 인간 세상을 선택했다. 선비로서 학을 타는 신선 같은 삶 대신 인간의 현실과 함께하는 물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성리학적인 질서가 강조되던 시대, 남명 사상의 개방성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합천 환강가, 너른 물길과 모래밭을 굽어볼 수 있는 함병루. 남명이 즐겨 찾던 이곳은 500여 년 전의 산수가 그대로다. 물과 산과 푸른 대숲의 조화가 유난히 아름다워 숱한 시인 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한병루. 정자 대들보에는 이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당대의 대학자 퇴계와 남명의 시가 나란히 마주보고 있어 이채롭다. 남명은 합천 삼가 이 내룡사에 살면서 이 유명한 정자 한병루에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한병루에 올라온 남명이 본 것은 이 아득히 흘러가는 물줄기와 펼쳐진 백사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장적 망아의 세계를 떠올리고 그 세계를 바로 한병루라는 시에 담아냅니다. 그 시는 노장적 세계에 빠져들어갔다가 다시 유가적 질서로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성리학적인 질서에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명은 자유로웠다. 남명 학문과 사상의 개방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엔 비판이 뒤따랐고 이러한 노장 사상의 시비는 나중에 남명과 남명 학파가 핍박받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퇴계 등 당시의 주류 지식인들은 조선 사회를 성리학적인 질서 체계로 묶으려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남명의 노장 사상은 이단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 비가 남명 사상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한병루 부근, 합천지방의 비석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곳. 몇 해 전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비석이 발견됐다. 얼마나 기쁘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느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남명이 두드리는 천석들이 종소리가 바로 내 혈관 속에서 이렇게 막 울려 퍼지는 것 같고 이 비를 만지는 순간 살아나는 비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그야말로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고 아주 저한테는 이 특별한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남명이 직접 글을 지은 비석이었다. 이증영이라는 합천 군수를 칭송하는 비문이었다. 하인무 부모호 하부모 남명은 상대의 명피를 불러 글씨를 쓰게 했고 직접 비석 건립 경비를 모금했다. 남명이 이 송덕비 건립을 주도한 것이다. 벼슬을 멀리하던 그가 벼슬아치의 비석 건립에 적극적이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친구라도 관리가 되면은 만나기가 싫다라고 하는 이러한 남명이었는데 이정영이 이렇게 선정을 베풀자 이런 비를 세워준 것은 바로 이 관리의 모범을 보여서 이 많은 관리들에게 본보기를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올 합천 군수를 경계하고자 하는 이러한 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비석은 백성이 근본이라는 남명의 민본 사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남명의 민본 사상은 백성의 힘을 강조하는 민안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 사상, 남명 사상의 또 하나의 핵심이었다. 그의 나이 61세. 남명은 지리산 아래로 들어왔다. 천왕봉이 올려다 보이는 덕산에 산천제를 짓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덕천서원의 원색록에 남아있는 남명 제자들의 명단이다. 그렇다면
남명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덕무의 아정유구에 보면 남명의 독특한 교육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그는 왜 그의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쳤을까? 남명이 넘었다는 고갯길은 지금도 그대로다. 우리나라의 산과 강은 혈맥처럼 이렇게 뒤엉켜 있다. 그래서 아주 지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형세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 섬 오랑캐인 왜적들에게 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왜적을 잘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별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국토에 대한 어떤 애정, 그 다음에 백성들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을 이 곡에서 아주 깊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남명은 당시의 선비들과는 다른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을 위협하는 왜적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것의 대책을 남명은 제자들에게 요구했다. 글 읽는 선비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치고 전술을 익히게 한 남명의 독특한 교육 내용. 결국 남명 교육의 핵심은 실천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명의 교육은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가? 그것은 그의 사후 실증적으로 검증된다. 남명이 죽은 지 20여 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조정은 전쟁을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 수많은 선비들이 임금과 함께 피난을 갔고 나라의 운명은 벼랑 끝에 몰렸다. 남명 제자들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의병장 곽재우는 남명의 제자이자 외손녀 섭이었다. 임난 당시 남명의 제자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약 5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